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학벌이라는 두 글자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짓누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무게를 조용히 견뎌온 한 여성이 마침내 어떻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 앞에 드러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분명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래 남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문을 닫아왔는지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먼저 꺼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먼저 묻습니다.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그 질문이 날아오는 순간 저는 늘 잠깐 망설입니다. 어떤 표정으로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덜 어색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를 0.5초 안에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 고졸입니다. 그 말이 끝나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공기가 살짝 차가워지는 느낌이랄까요? 눈빛이 바뀌거나 화제가 슬며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미소를 받게 되거나 그 미소가 때로는 차가운 말보다 더 아프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정식 상견례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우리 가족입니다 라고 소개되는 자리였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좀 까다롭긴 한데 금방 좋아하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남이 전부는 아니지만 첫 인상은 오래 간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셨습니다. 따뜻한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재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니? 저는 준비된 사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아마 10초도 안 됐겠지만 제게는 1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도 고졸이 있구나.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비수처럼 날카로운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그런 거 따지는 시대 아니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지. 사람은 급이 있는 거야. 그날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급이 안 맞다. 그 말은 그날 이후 명절마다 가족이 모일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부엌부터 들어와야지.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앞치마를 찾았습니다. 그날 저는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고 탕을 끓이고 밥을 짓고 그릇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에는 설거지까지 혼자 마쳤습니다.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게 맞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적응하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그런데 점심 식탁에서 시어머니 친구분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며느리 어디 대학 나왔어?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대학은 무슨 고졸이야.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이다가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잘해. 주변에 앉은 분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을요. 학벌이 낮다는 이유로 제 손은 부엌에 묶여 있고 제 입은 닫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결혼 생활도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손주가 생기자 시어머니는 더 자주 집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주가 보고 싶어서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그림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던 책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만 읽어. 저는 놀라서 올려다봤습니다. 왜요? 시어머니는 제가 읽던 책을 조용히 덮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졸이 뭘 안다고 교육을 해. 그 말은 칼 같았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들었는지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애 교육은 학벌 있는 사람이 해야지. 괜히 애 인생 망친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공부 못했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들은 말을 그대로 물어본 것이었겠지요. 하지만 그 말이 그날까지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나 그만두고 싶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큰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삼촌, 고모, 친척들까지. 저는 그날도 아침부터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가 시작되고 시어머니가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주는 내가 교육시킬 거야. 모두가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밥이나 하면 돼. 그리고 제 아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공부는 할머니랑 해야 돼. 잠깐 멈추시더니 아이에게 천연덕스럽게 덧붙이셨습니다. 엄마는 고졸이잖아. 그 순간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5살 배기 눈으로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허물어질 것 같은 웃음이었는지는 아마 저만 알 것입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남편은 답답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아직이야? 당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알면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때가 있어. 아직은 아니야. 남편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부터가 아니라 훨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작은 학원의 상담 직원이었습니다. 20살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이해하는 순간의 눈빛이 좋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는 표정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교재 쪽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왜 아이들은 이 부분에서 막힐까? 어떻게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할까? 저는 퇴근 후에도 혼자 연구했습니다. 학원에서 쓰는 교재를 뜯어보고 더 쉬운 설명 방법을 찾고 직접 새로운 문제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학원 원장 선생님이 그걸 보시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든 거야? 네. 대학에서 교육 전공했어? 아니요. 고졸입니다. 그분은 잠시 저를 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는 계속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반응을 직접 보고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고 다시 만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작은 온라인 교육 회사를 직접 시작했습니다. 자본금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회사는 천천히 성장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이 교재 아이가 스스로 읽는다. 이해하기 너무 쉽다. 다른 교재랑 다르다. 그 입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지금은 전국 12만 명의 학생이 제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 시어머니가 또 집에 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손주 학원 내가 정할게. 교육은 내가 맡을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때가 됐다. 어머니. 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혹시 이거 보실래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이게 뭐니? 저는 말했습니다. 교육회사 통장입니다. 시어머니는 통장을 받아 드셨습니다. 첫 장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멈추셨습니다. 잔고가 보이셨을 겁니다. 23억 원. 시어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교육회사입니다. 고졸이 만든 교육회사요. 시어머니는 통장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 아들이 쓰는 공부 교재 있잖아. 다 아내가 만든 거야. 전국 12만 명이 쓰는 프로그램.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처음 인사 자리에서 흘렀던 침묵과는 전혀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한참 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보란듯이 통장을 꺼냈지만 막상 그 사과를 받으니 오히려 가슴 한켠이 묵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과는 괜찮아요. 다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들에게 엄마를 부끄럽게 만들지만 말아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다시는 제 학벌을 입 밖에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참 많습니다. 돈이 얼마인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그 기준들이 때로는 한 사람의 가능성을 가두고 숨통을 재기도 합니다. 저는 고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국 12만 명의 아이들이 쓰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두 문장은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배움에는 학벌이 없습니다. 진짜 배움은 교실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딪히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은 가장 깊이 배웁니다. 저는 그것을 학원 바닥에서 배웠고
부엌에서 울면서 배웠고 아들의 눈빛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숫자로 판단하지 마라. 엄마가 그걸로 많이 아팠거든. 대신 이것만 기억해. 어떤 사람이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게 진짜 가치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무언가 닿은 게 있으셨나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조용히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학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을 봐주세요. 그 시간 속에 진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통장을 꺼내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진작 더 일찍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반대로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 하나를 남겨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급이 안 맞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 분들께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급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가치는 시간이 증명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